원칙으로야 따지면은 강행 규정 이외의 조항은 다 권고사항이니까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로스쿨 학생 정도의 수준. 근데 실무가로서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강력한 규제기관의 표준계약서는 웬만하면 따라야지. 그랬다가 괜히 밉보였다가 이제 밉보여도 될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돼. 이럴 때는 이거요? 조항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합리적이거든요 하고 규제기관이 너 왜 약관이 있다위야 하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충분히 백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을 자신이 있으면 하세요. 자, 표준계약서도 종류에 따라 다르고 내용에 따라 너무나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표준계약서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내용에서는 정말 스탠다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고 따르기를 바란다 하는 권장형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구별이 안 돼요. 제목으로도 구별이 안 되고요. 내용으로도 구별이 안 돼요. 어쩌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기본이 뭘까요? 강행법규에 있는 걸 따라야지요. 따라서 강행법규에 있는 것을 표준계약서에 구현해냈다? 반드시 따라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표준계약서 내에 계약서가 완결형이어야 되다 보니까 법규에 없는 계약 기간도 있고 뭐 다른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조항은 사실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이 규제기관들은 그걸 표시를 안 해줘요. 이거는 반드시 따라, 이거는 옵션이야 하고 이미 강행, 사실 구별해야 되거든요. 원칙은. 그걸 구별 안 한 채 그냥 해요. 왜? 뭐 그게 더 자기 정책에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규제기관들이 가이드라인, 뭐 고시 해놓고는 사실은 거의 규범화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법원에 가서야 비로소 그게 말하자면 행정규칙으로서 효력이 약하다 하는 것은 법원 가서야 판가름 나는 거고, 법원 전 단계에서 과징금까지는 행정기관의 판단까지는 다 그 가이드라인과 그 안내서와 그 표준계약서에 따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잠깐 고민이, 원칙적으로는 강행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표준계약서상의 조항은 고쳐도 된다. 권고사항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원칙 믿고 있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 심사를 하잖아요. 약관 심사할 때 내 표준계약을 안 따랐어. 그러면 오케이 할까요? 노우 할까요? 노우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제.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제시한 기관을 봐야 돼요, 다시 이제. 그 기관이 규제기관이고 힘이 세. 그렇다면은 웬만하면 따르세요, 그냥. 오히려 그거에 충돌되지 않은 다른 내용을 더 보충해 주는 거는 괜찮아요. 맥락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칙과 실제를 표현하는 건데, 원칙으로야 따지면은 강행규정 이외의 조항은 다 권고사항이니까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로스쿨 학생 정도의 수준. 근데 실무가로서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강력한 규제기관의 표준계약서는 웬만하면 따라야지. 그랬다가 괜히 밉보였다가 이제 밉보여도 될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돼. 이럴 때는 이거요? 조항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합리적이거든요 하고 규제기관이 너 왜 약관이 있다위야 하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거를 충분히 백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을 자신이 있으면 하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꽤 긴 기간을 마트, 할인마트 대규모 유통점이라고 하죠. 보통 그 대규모 유통업종을 자문을 해왔는데, 대규모 유통업법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히스토리가 오래된 법은 아니에요. 2000년대 중반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입점업체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대규모 유통업법에서의 제시하는 표준계약서가 굉장히 좀 러프했어요. 초반에 특히. 요즘은 좀 정비가 됐을 거예요. 초반에 하도 러프하다 보니까 예컨대 강행법규스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반품 제한 규정. 뭐 나는 할인마트 몰라요 이렇게 해도 반품 제한 규정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잖아요. 적어도 할인마트가 수만 개의 거래처랑 상대를 하면서 너무 쉽사리 반품을 해버리면은 그 수많은 거래처들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 이러이러한 사유로만 제한을 해라 하는 게 반품 제한 규정이에요. 사실은 강행성이 있지요. 그러면 표준계약에서는 딱 법에 나와 있는 그것만을 반품 사유로 하고 나머지는 반품 불가라고 써놓겠지요. 그런데 실무를 이제 하다 보면은,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정말 반품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게 법의 개정이 사실은 법이 늦게 따라오고 실무는 현실이 더 많잖아요.
그 당시에 계절 상품이 문제가 됐던가? 하여튼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은 다 개정이 돼서 이제 반영이 됐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계절 상품에 대한 고려가 없었어요. 뭐 여름 상품 팔고 나서 남은 거는 그 내년 여름에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계절 상품 요건들이 그러니까 법이 뒤따라오지 못했을 때 그걸 넣을까 말까 고민. 굉장히 어려운 고민입니다. 어렵다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반품 제한 사유는 강행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사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은 반품 함부로 하지 마. 이게 법의 취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이러이러한 추가적인 사유의 반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거 나 설득할래요 하는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저는 조건을 걸고 수용했는데요. 당신이 그러면 규제기관에 낼 수 있습니까? 그 의견을 그 백데이터는 어떤 자료까지 있을 수 있나요? 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내가 수긍이 됐을 때 비로소 그 조항을 추가했거든요. 그리고 몇 해 뒤에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그 조항이 추가되는 걸로.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죠? 근데 법을 그렇게 앞서가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워낙 실무에서 필요한 강력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랬을 뿐이지 그 아주 그러니까 우리 마치 의사로 비유하자면 위험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볼펜으로도 딱 해가지고 응급 수술 하잖아요. 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그걸 할 줄 안다면은 그게 볼펜으로 하든 뭘 하든 사람 살리는 일에 도움 되니까 하는 건데 괜히 이제 그런 걸 봤다가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기회가 오기만 해봐라. 사람 잡죠 이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가장 안전하게 가는 리스크를 가장 이렇게 사실은 법무에서는 리스크가 가장 없도록 하는 게 법무의 평온함이잖아요. 일이 안 터지면 되는 거예요. 뭐 누가 그러는데 평화가 뭐냐 행복이 뭐냐 그러니까 전쟁이 안 터지는 게 평화고 그 다음에 불행하지 않은 게 행복이다 누가 이렇게 정의를 하던데 사실은 법무의 리스크 관리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사고 안 터지게 잘 평온하게 가는 쉽지가 않죠 또. 어쨌든 따라서 커스터마이징 과정에서 일반 권고사항을 마음대로 쪼물딱거리는 것은 뭐 쉬운 얘기예요. 근데 아주 이제 좀 뭐 고급 스킬에서는 강행법규에서도 일부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다. 근데 매우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커스터마이징은 불가피합니다. 커스터마이징 하지 않은 채 그냥 갖다만 써가지고는 실무에 적용이 안 돼 버려요. 계약서에 의해서 커버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돼야 되는데 비즈니스가 정리가 안 되면 너무 큰 손해잖아요. 자, 사적 자치의 원칙이란 말 오랜만에 들으실 텐데요. 사실은 제가 이미 계약 자유의 원칙은 언제 말했나요? 구두계약도 계약일까요? 하고 문제 1번 내면서 요즘 얼마나 디지털이 많이 작동해가지고 어려운지 얘기 기억나십니까? 사실은 서면 계약의 원칙이 원칙인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리마인드 해드렸고 그게 디지털 증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시기에 빠져 있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 사내교육 하실 때 꼭 강조해 주세요. 그거는. 자, 어쨌든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 누구와 할지, 방식은 어떻게 할지, 내용을 어떻게 할지 원래는 다 자유예요. 그게 근대 민법의 태도예요. 그러나 예외적인 것으로는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온 얘기죠. 뭐 전기나 가스 공급을 내 계약 자유야. 나 한전인데 너 별로 불량해. 그동안 이제 연체율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걸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게 하는 게 체약강제고요. 서면 계약 의무라고 할 때는 사실은 매우 드뭅니다. 근데 예컨대 공정거래법에서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가맹사업자들한테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게 서면 계약 의무예요. 이해되시죠? 왜 그게 필요한지도 알겠죠? 그러니까 가맹사업에 당사자가 가맹본부하고 계약을 했는데 서면이 없어. 그러면 향후에 입증하려고 하는데 본부에 다 서면은 가지고 있고 제공도 안 해줬어. 그러면 권리행사하는데 지장이 많잖아요. 그게 서면계약의 의무가 도입되는 장면. 노동법도 근로계약을 원래 서면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약간 그 공정거래나 이거는 다 사회법적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계약 자유 원칙이 근대 민법의 원칙이 돼 사회법적으로 보호할 자, 그게 뭐 근로자가 됐든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어떤 약자가 되었든 그 작은 기업이 되었든 그런 아니면 소비자가 되었든 그런 보호상의 강행법규가 추가가 됐다.
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과실 책임의 원칙은 사실은 이것도 너무나 당연시하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실제 케이스를 말해 볼게요. 유명한 대기업에서 계약서를 제공을 해줬는데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제 의뢰 입장에 있는 그 벤더 입장에서는 저한테 이제 SOS를 해왔어요. 변호사님, 정말 근데 고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랬을 때 제가 찾아본 조항이 바로 과실책임 원칙이었는데요. 원래의 초안은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요. 만약에 갑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을은 무조건 책임을 진다예요. 다시 말해서 과실과 무관하게 규칙 사유가 없이 써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해석상으로는 야, 이것도 원칙이니까 규칙 사유가 필요하지 하고 쓸 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어쨌든 해석에 따라서는 무과실 책임으로 오해할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조금 좀 무례한 갑질에서는 너의 규칙에도 불문하고 결과 책임을 져.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어떨 때 나올까요? 제품을 납품을 했는데 이게 결과값에 하자가 나왔어. 근데 하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 걔 탓인지 내가 유통하면서 생긴 일인지 몰라. 그랬을 때 누구 책임져야 될지가 사실은 위험부담의 문제죠. 원래는 누구의 잘못도 아닐 때 누가 위험부담을 해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위험부담은 이미 제공이 된 이후에는 위험부담이 이전돼 버리는 것이 원칙일 텐데 그 위험부담 이전을 막고 싶어서 마치 무과실 책임식으로 결과 책임주의식으로 기재한 계약서들이 있어요. 보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군데의 손해배상 예정 및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길래 5군데 다에다가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요것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제 설명을 하기를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중에 그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책 사유가 없는 자에게 왜 책임을 지웁니까? 이게 무슨 환경소송입니까? 제조물 책임입니까? 그게 법률상으로 그런 식의 어떤 무과실 책임의 위험물 책임으로 강화된 게 아닌 한에서는 과실 책임 원칙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걸 넣읍시다 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진지의 피드백은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말은 되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리즈너블 하잖아요.